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이윤우입니다. 테러범 김기종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 4대주의 매국입니다. 해외 정부 인사로 꼽히는 노길남 씨가 김기종을 평가한 말입니다. 노길남의 궤변에 해외 동포들도 뿔이 났습니다. 한편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도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길남 씨의 어이없는 얘기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뿔이 났습니다. 이 얘기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고 대화 나누겠습니다. 주제 한번 보시죠.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친북 성향 인사 노길남 씨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를 촉발한 이유는 민족통신이라는 노길남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김기종 테러 분석 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기종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 4대주의 매국행위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뭐 친북, 종북을 다 떠나서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뭐 다른 거는 논외로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제가 지금 반민족 4대 매국자인 거죠. 예. 노길남 씨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럼 예.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다 반민족 4대 매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저 나오고 말대로라면 있는 게, 예, 네. 지금 뭐 노길남 씨 보고 뭐 너는 북한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네.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좀 전에 벌어졌던. 민족통신에 이 글이 올라오고 예. 이것이 알려지면서 사실 지금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LA에 있는 우리가 시위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국내 예.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노길남 씨 집 앞에서 예. 이제 미국 교민들이 몰려가서 북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시위를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김기종을 그럼 반대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김기종을 찬성하는 거잖아요. 예. 김기종의 행위가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재외 교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들 대다수가 김기종에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세력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배우인지 예. 아닌지는 수사의 대상인 것이고 예. 하나의 의견으로 보더라도 김기종의 리포트 대사에 대한 피습 행위 혹은 테러 행위 지금 뭐 이 표현에 대한 또 논란도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옳다는 것인가 잘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어떤 상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다 떠나갔고요. 예. 여기 노길남이는 한국의 미국 식민지다라고 보는 북한의 시각과 정확하게 역사적 관점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윤봉길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노길남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안중근, 윤봉길이 뭡니까? 그 두 의사는 일제가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을 시켜서 그 부분에서 의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을 지금 사실상 식민지 상태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총독격인 리포트 대사를 그렇게 이 계령을 해서 테러로서 살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의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노길남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6.25, 5.16 쿠데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5.18 등이 다 미국의 배후의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6.25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요. 북침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한 거다. 뒤에 소련이 사주했다. 예. 이것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이미 사실이 됐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예. 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조차도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노길남은 재미동포로서 북의 어떤 민족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북한이 사실상으로 오래전부터 포섭한 간첩입니다. 노길남 미국에 있는 간첩이다. 간첩 총책이에요. 예.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통상적으로 그 교포 사회는 이른바 진보에 가깝고 네. 또 보수 인사들은 시위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죠. 보수는 점잖게 가만히 있고 그런데 일부 보수 인사가 노길남 집 앞에까지 시위를 한다? 이건 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예. 저도 뭐 종종 해외에 또 요즘에 친인척 안 나가 있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LA의 교민들 가장 많이 사시고 또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류현진 선수 야구 그렇죠. 경기에 맞춰서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고 많이 교류한단 말이에요. 예. 최소한 뭐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때는 편지 가고 갔지만 지금은 김정은에 전화로 대한 비난도 소통하고요. 김정은 뭐라고 돼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민 사회의 대다수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보시면 우리나라 재외교포 분들이 미국의 하원이나 상원이나 의원으로 나가실 때 공화당 의원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예. 공화당과 민주당을 딱히 우리나라 방식으로 보수당, 진보당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섞여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민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인데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보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차분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양적인 또 습성을 가지고 해외 진출한 분들의 1대, 1.5대, 2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보수층의 교민들이 대체로 시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피켓 네. 들고 와가지고 지금 뭐 노길남 북으로 가라. 그리고 왜 테러범 김기정을 옹호하느냐. 그렇죠. 뭐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신은미를 강제 출국할 때 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예. 기자가 묻었습니다. 신은미 그 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요. 국법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한국에. 예. 이런 식으로 철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가 민주당 정권에서요.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들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미국도. 예. 한국 실정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겠습니까? 오바마의 핵심 척건, 오른팔 격인 리포트가 한국에 와서 한미 관계를 갖다가 굉장히 위기인 상황에서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낮은 행보를 하다가 칼침을 맞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미국은 이번에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봐요. 미국이 생각하는 낭만적인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종북들한테도 존중되다가 그걸 북한의 사실상의 방한 간접적인 지령을 받은 예. 김기종에 의한 테러가 발생했는데 미국이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실상 북한의 간첩을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가, 맨 남지 않은 적성국가, 이제 쿠바도 해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북한하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적성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그 적성국가에서 사실상 파견한 간첩격인 노길남에 대해서 지금처럼 활동을 마음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경각심을 갖다가 자각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교포분들이요. 좀 더 집중해서 꾸준히 노길남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미국 쪽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이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포들이 노길남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게 만든, 화나게 만든 계기가 바로 노길남 씨가 하고 있는 민족통신의 김기종 틀에 대한 분석글인데,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뭐 본인이 종북에 가깝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했습니까? DJ 정부 때, 테러리스트 김기종이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거요.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는 게 예. 보통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노길남이 그 한 거는 왜 그런 예. 거 알겠어요? 미국에서 물정을 잘 모르는 분들, 또 해외 가신 분들은 그런 자리가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해외에서 이런 거 좀 하려고 끈대는 분들 많아요. 예. 자, 그만큼 김기종은 정부에서 개런티한 인정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공식적인 인물이다. 좀 있어 보십시오.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육위원이라는 이야기도 또 할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요. 사실상으로 위험하지 않은 민족적인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갖다가 북한의 간첩처럼 몰고 북한의 사주에 의한 테러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의거다. 이 소리 하려고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포장에는 우리 언론도 조금은 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필을 먼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기종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면 성균관대 법학과 출신, 아 법학도구나. 예. 또 우리나라에서 일단 좋은 대학 법학 공부를 했네. 그럼 예. 지식인 아니야? 거기다 또 숭실대에서 통일정책대학원의 석사로 돼 있어요. 예. 또 성공회대에 강의를 하러 나갔어요. 예. 그럼 정말 지식인인 거죠.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평화통일회의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위촉한 교육위원도 했지 않습니까? 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럼 상당히 프로필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민화협의 그 조찬 강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니 우리마당 대표, 처음에 이렇게 알려졌지만 우리마당은 그 실체가 없는 혼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렇죠. 이제 조직이고 거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민문화단체 연석회의 대표. 그러니까 연석회의 대표니까 뭔가 여러 단체를 망라해 있는 또 수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해외 네. 교포들이 볼 때는 맞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지식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 저기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김기종에 대한 반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김기종이라는 개인이 리퍼트 대사라는 개인에게 행한 폭력 행위, 이 하나는 그건 상식적으로 반대해야지. 선진화된 민주사회에서 예. 폭력은 안 되지. 그럴 수 있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기종 씨가 처음에 나는 미국에 칼질을 했다. 그리고 마치 안중근 의사 코스프레를 어떻게 했냐면 리퍼트 대사 개인에게는 내가 감정이 없다. 나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을 본인은 의거, 북한도 의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럼 상징적인 측면에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국의 국민이 미국에 칼질을 한 것은 온당한 것인가? 이것을 교포들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이나 모두 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교포들이 뿔난 것은 아까 황 소장님 말씀 맞다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그런데 보여지는데요.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통신이라는 노길남 씨가 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이명박을 빨리 구속시키고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선동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 이 각 전국의 전단이. 도심에 뿌려지고 있는 네. 서울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명박 재일인 깜빵으로 넣고 박근혜 BH 아웃 청와대에서 쫓아내야 된다잖아요. 예.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예. 자, 이거는요, 북한에서 이미 지령을 좀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올 봄에 4, 5월 달에 아마 총체적인 어떤 반미운동, 또 세월호 2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다. 자, 이 노길남은요, 긴급 조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숨통이 막히는 한국 사회를 벗어나고자 유학을 갔다. 미국에서 뭐 텍사스 대학을 다녔다. 매달 73만 건인가 그렇다. 그 다음에 영주권을 뭐 얻어서 자기가 미국에서 고학으로 다녔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히스토리에서 개인적인 완전히 의문투성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게 돼서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부터 북한의 간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노길남의 체포와 송환을 요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김기종에 대한 테러 부분에 대해서도 노길남이 선동하고 연관성이 지시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북한을 재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북한의 이 지도부와 친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노길남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친북, 종북, 좌우 이념 대결에서 이번에 좀 진짜 나쁜 종북은 제대로 더 걸러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보신 내용을 저걸 딱 서론, 본론, 결론인데 결론은 남남 갈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저 마지막 대목은 좀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예. 지금 국내에서도 다음 이제 국내 정치 이슈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내 정치권 혹은 뭐 정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친북 인사가 저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참 고민인 게 우리가 지금 남북 체제 경쟁을 하는 시대는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불구하고. 체제 경쟁이 아닌데 분단과 이게 전쟁 위협 때문에 우리가 자구적인 국방 안보에 정말 많은 물리력과 또 정신력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이제 선전선동 행위가 우회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 오히려 올바르게 지금 추진해야 되는 뭐 정치 혁신이라든가 뭐 국가의 어렵게 개혁이라든가 되겠죠. 이런 문제에 물타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야권이 명백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은 요즘에 뭐 종북몰이 관련해서 여야가 한참 지금 정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쟁이 아니라 네. 본질을 제대로 그럼요. 가려야 될 시기가 그럼요. 왔다고. 국가 정체성과 생각. 관련된 본인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설득 가능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여야를 알겠습니다. 넘어서 국가적인 어떤 이제 이 안보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상황에서 국내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 열려 있다 보니까 남남 갈등의 소지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미교포들이나 국내 대다수 국민들은 저러한 선동에는 이제 넘어가지 더 이상 않을 거다. 노란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기를 이렇게 저희도 봅니다. 바래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왕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얘기를 하고 그 타이밍이 바로 이어서 이명박 자원 외교 관련된. 문제 얘기 나오고 네. 그리고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이 나오고 들어갔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먼저 이왕구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패와의 전쟁인데 부패와의 전쟁의 칼 끝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을 겨냥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부패 척결을 하겠다면 그 이전 정권이 뭐 한국의 역대 정권이 부패 안 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요. 여야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직전 정권이 되죠. 예. 근데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작년 세월호 국면에서 부패 척결에 나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어정어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경제 활성화니 창조 경제에 몰두하다가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회고록이 나와서 휴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당은 사실상으로 청와대에서 관할에서 거의 벗어나는 여당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뭘 가지고 남은 3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자기의 업적을 이루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취임 초에 흔들려가지고 40%까지 내려가서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이 지나도록 정부도 구성 못 했잖아요.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추징금 받아내고 예. 그다음에 관피안이 원전 비리 척결하고 탈세, 역외 탈세, 지하경제 색출하고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량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가 또 그거에 허지부지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려는 찰나에 세월호 맞고 그 뒤부터는 경제 활성화니 뭐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 활성화라는 게 세계 장기 불황에서 박근혜 정부만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건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대통령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4대 개혁 같은 공공 분야나 노동, 그다음에 이 교육 이런 분야의 예. 계획이고 그다음에 부패 척결이야말로 대통령이 이 부패가 척결되면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투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수하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서 업적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예. 이게 그래도 전 정권과 여권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친이척이 도발했다라고 보고 친이가 도발했다. 이렇게 보고 부패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고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그렇게 발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발하고 전 정권, 있습니다. 현 정권 갈등하는 것이 썩 결과가 안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 반발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시면 자다가 봉창 돌리는 그러니까 소리. 예. 반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화들짝 놀라는 모양새죠. 놀랐다. 그리고 사실은 뭐 부패는 당연히 척결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MB 측 관계자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현 정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황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 하나는 이 회고록을 너무 일찍 내면서 회고록 안에 여러 대목들이 예를 들면 세종시가 지금 모습이 아니라 훨씬 발전할 수 있었다. 자신의 수정안이 통과됐다면 그때 지금 현재 이완구 총리나 혹은 또 이제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도발을 먼저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 도발했다. 칼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는데 사실 그 이완구 총리가 엊그제 발표한 이 담화는 이 칼날이 MB 정부만을 향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지금 다용도 칼이고요. 맥가이버 칼입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야권을 향할 수도 있고요. 여권을 향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지지난 정권을 생각을 해보면 청목회를 조사할 때 청목회라는 것은 청원경찰들의 친목 모임인데 청원경찰들의 이 승급 수준을 경찰과 맞춰주십시오 하는 이제 이익단체의 입법 로비가 있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여야 의원을 망라해서 38명의 의원이 걸려듭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야권은 사자방 국정조사를 주장했었죠. 예. 자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특수부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검찰에 그러니까 여러 곳에 대한 칼을 겨냥하고 이런 있다. 부분들이 갈 수 있지만 또 포스코 건설 또 그 외에 지금 이규태 회장 전격 체포되지 예.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이 여권 내의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 혹은 지금 친이계가 또 이 비박계로 묻어서 전임 정권만이 아니라 차기 대권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정권과 현재 정권의 다툼이냐 현재 정권과 미래 정권의 다툼이냐가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권이라든가 그 외에
이 정부가 원하는 모든 곳에 칼끝을 들이댈 수 결국 있는 그 말씀은 다용도 칼이다. 지금은 이렇게 사정 보여집니다. 전국이다의 말씀이신데 전방위적 사정 정국이다. 전방위적 이렇게 봅니다. 사정국. 네. 이거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지사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암도 걸렸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복수하는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내용 나오고 지사 있습니다. 시절에 예. 사실은 뭐 저기 세종시 이전 문제, 행복도시 추진 법안에 반대하면서 좀 찍힌 거는 있죠. 예. 그래서 그랬겠지만은 이왕 본인이 암도 걸렸다지 않습니까? 총리의 스타일은 암도. 그렇게 혈액암에 동생이 걸렸는데. 그때 구속되고 고난을 치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사를 던진 이유도 있는 건데요. 개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이완구 총리가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나도 복수 좀 하겠습니다 하면 박 대통령이 그래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 문제가요. 포스코를 겨냥하고 있다. 포스코가 한때 돈을 재놓고 사는 알짜배기 기업인데 지금 거들났습니다. 50개를 인수했어요. 몇 년 사이에. 예. 그때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누가 하고 포스코에 정부. 누가 주물렀는가 다 알지 다 않습니까? 알죠. 예. 그래서 거들난 회사에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인수된 회사가 사실상으로 부도난 회사들을 2천억, 3천억씩 주고 인수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방위산업에 이번에 이규태를 예. 이규태가 510억을 더 얹었으면 이규태 개인적으로 장군들 몇 명하고 짜고 얹었겠어요? 누군가 권력자가 그렇게 올려주고 일부 받든지 안 했겠습니까? 포스코에서 비자금 조성한 돈이 어디 갔겠어요? 그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를 예, 저희가 이제 좀 이런 더 것들이 봐야죠. 있죠. 보도록. 다 먹은 거는 없어진 돈은 있는데 누가 먹었는지는 안 나오고 국민 세금이 몇 조씩 달아났으니까 그거 한번 가려보자는 건데 먹은 사람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봉창 두드린 거 아닙니까? 부패 척결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찰 조사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키리저브 훈련 연습이 끝나기 하루 전날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도까지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던 위협적인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사거리가 50km 미만인 SA-2, SA-3 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가 250km 이상인 SA-5 미사일도 발사됐습니다. 북한이 사거리가 긴 SA-5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거리가 250km 이상으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공군과 미 공군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미사일 2발은 지난달 초부터 이어졌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함대함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스커드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반미 성전에 불길을 지펴 올려야 한다며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군 당국은 실제 병력이 참가해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 연습 기간 중 무력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북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성산 북한 총리의 사위였던 경민대 강명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김 회장 임신 5개월 맞습니까? 이제 뭐 북한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의 이제 우리가 그 형태를 보고 예.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하 조금 뭔가 달라졌다. 예. 머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신발 신은 모양이라든가 그 배는 아직도 확실하게 나온 건 안 알리지만 살도 좀 찌고 얼굴이 좀 부은 거고 벗는지 자간 좀 이렇게 살이 좀 찐 것도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뭐 전문가들이 봐서도 아 임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맞는 것 같다지 아직 임신이라고는 아직 안 나오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맞는 것 같다면 그것도 이제 5개월, 7개월 정도 됐다면 벌써 작년도부터 임신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5, 7개월 되지 않았나.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확실히 알지 않을까. 아니, 김여정이 임신이라고 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누굽니까 도대체? 아이 아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경희나 장성택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않았댔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간부들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나 김경희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위층 자녀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연애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공개됐는데 아니 도대체 김여정이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개별 지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연애 결혼은 아닐 거고 예. 누구하고 접촉한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북한에서 나오는 뭐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지는 모르지만 이수용의 처음에 최령의 아들이라고 또 했잖아요. 예. 근데 최령의 아들은 뭐 차 사고로 나서 싱가포르 갔다 온 것이 확실히 되고 그러면 최령의 아들은 아니고 그러면 누구냐? 그러니까 이수용이 조카설. 왜냐하면 이수용이 조카가 30고시에서 근무하는데 아마 그 30고시에 근무하는 그 사람이 그 조카가 아마 맞을 거라는 아직도 추측송이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북한은 뭘 숨깁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뭐 그게 큰 문제도 아닌데. 아니 이건 숨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몰래 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고위층들이 아마 다 참여해주고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김정은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그냥 결혼식을 그냥 얼렁뚱땅 저한테 야 너 그냥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냥 다 살아라.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여러 거고. 사람이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겠죠. 알려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목난관이든 아니면 당장이라든 뭐 연애 별장에서든 특각에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나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가족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가족에 대한 건 상당히 이제 함구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체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참여하지 않고 알았던 사람도 함부로 이제 김여정이가 누가 이걸 유포시키기 안 돼 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 자기 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모부도 처형하는 나라인데 이거 일 예.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이나 이런 왜 안 할까? 아니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걸 공개 오늘 뭐 공주도 아니고 이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일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를.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만약에 김정은이 아들을 못 놓고 김여정이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 아들이 후계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엔 뭐 고영희처럼 자기 그 엄마처럼 뭐 첩을 들이든지 뭐 후처를 들이든지 어떻게든 아들을 넣을 들이든지 것이다. 아들을 넣지. 물론 김여정이가 아들 낳았다고 해서 그 김여정이 아들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 핏줄은 남편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물론 그건 뭐 안 되겠네. 엄마의 핏줄도 가지만 송을 북한은 이 가부장적 제도가 심하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거기는 남자 권위주의가 상당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아들을 시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모르는 일이죠. 또 김여정 똑똑해가지고 또 제 아들을 시킬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그동안에 발사하지 않았던 네. SA, 그러니까 지대 공미사일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걸 이제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나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군사 퍼레이드 할 때 92년도 그렇고 이번에 727 때 모르겠지만 제가 뭐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지대공 미사일, 뭐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봐서는 그 군사 퍼레이드 때 나갔지 발사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김정은이 이런 미사일 쏠 때 그 현장에 참관하는 이유는 내부용입니까? 외부용입니까? 내부용이죠. 확실히 아. 내부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이민군 장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장군들을 자기 수하로 만들고 자기한테 우상을 만들고 카리스마를 틀어주게 하는 그 역할은 바로 자기가 현지도 한 번만 갔다 오면 그거 보십시오. 김정은이 갔는데도 젊은 지도자가 갔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릴레이도 사진 찍으면 막 울면서 발을 동동.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쇼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최고 지도자인데 이 신비사인 최고 지도자 아무리 뭐 30살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30대 초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김일성을 이어오는 그 100개월 동안에 일단은 김일성을 만나보지 못한 김정일이 만나보지 못한 북한의 장군이나 병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종의 근데 김정은이가 딱 오면 그렇죠. 사회정교 교주를 만나. 교주를 만나면 그냥 교주보다 도와줘요. 이건 교주가 아니고 예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예. 북한에서도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자라고 보면 말하자면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 왔다면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그렇게 군 장병들을 만나고 현지도 가게 되면 상당히 우상화가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비리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방산 비리, 무기 도입의 비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 많죠. 아, 이번에도 맞습니까? 뭐 망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새로 뭐 스텔스 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대함 미사일을 올려놔가지고 이번에
실콤인가요? 뭐 잠깐 예. 비싼 하나 발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반 레이더만 그게 고깃배나 무슨 무역선에 쓰는 레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르노인가 뭐 일본제지만 그게 그것도 몰라가지고 상표까지 그대로 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한심한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함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최신형인 줄 알고 외국 이름만 달고 달아놓으면 최신형인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 방산 비리가 그뿐만 북한에서도. 상당히 예. 많죠. 특히 무기를 구입하고 또 이제 그 부품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 비리가 보통 아닙니다. 특히 예. 중국에서 이제 그런 동풍이라는 자동차 사오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탑재하는 그 차를 사왔는데 그 차 사올 때 내면 계약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아. 진짜 금액 다르고 또 뒤로 돈 주고 앞으로 뽑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이 많습니다. 방위산업 비리가 많은 건 알겠는데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없애야 될 텐데요.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독재 국가일수록 더 많잖아요. 예. 최고 지도자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통치한다면 엄청나게 많죠, 비리가. 김정일 생일을 지난 일입니다. 이걸 김정일 예. 생일을 앞두고 북한판 겨울왕국 얼음 조각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건데 제가 있을 때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안 했습니까? 예, 안 했, 얼음 전혀 조각을? 안 했어요. 얼음 조각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아마 이 더 대대적으로 생일 행사를 크게 하고 하는 거는 자기 권위는 없지만 자기가 이제 거기에 권위를 굉장히 세우고, 예. 화려하고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아마 제가 그때 삼전에서 한번 했다고 예. 했는데 이게 삼전에서 했는지 평양에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렇게 2월 16일 날 이렇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래 못 가고 낮에는 다 녹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밤에 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이게 아마 삼전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삼전 앞에는 바로 어디 가는 흑룡강성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있는 흑룡강성에서 얼음축제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관광 유치를 엄청나게 하는데 아마 이런 생일 때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아마 관광객도 그렇고 이제 2월 16일 맞으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그 축하단이 들어오는 걸 아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얼음 왕국을 저렇게 만드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동원을 해서 저 얼음 조각 만들다가 얼어 죽고 뭐 이렇게 굶어 죽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 그거 만들다가 뭐 얼어 죽었다고 얼어 죽을 수는 있는 거죠. 삼전 같은 곳에서 백두산 밑에 아닙니까 삼전이 예. 백두산 밑에 삼전에서 했다면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저 얼음 조각 만드는데 얼음을 캐오고 만들고 하는데 저게는 새벽하고 밤에만 하잖아요. 일을 낮에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를 만드는데 너무 가혹하고 힘든데 이제 백두산이 맞습니다. 저게 이제 왕제산이라는 건데 저게 예. 백두에 무슨 칼바람 정신 이러면서 저렇게 강제로 동원하면 일당을 좀 줍니까? 어떻습니까? 강제 동원 일당을 안 주죠. 그건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강제동 북한은 다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조직적으로 이걸 하라 하면 하고 만수의 창작사라든가 아니면 또 예, 저 그림은 그거죠. 정일봉 가면서 뭐 이렇게 뭐 밤새 걸어와서 저렇게 박수 쳐야 된다면서요? 저기 가면 영하 한 3, 40도 나간대. 정일봉 백두산 중에 한 봉우리입니다. 그게 예. 백두산 한 봉우리인데 그걸 김정일이가 태어났다고 이제 그 귀퉁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원래 김정일이 하바rov스크 어느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원동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거기다 종일봉이라는 걸 이름을 백두산의 한 봉우리를 종일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거짓말이네 그러면. 100%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 예. 근데 당 간부들은 거기 가서 지금 또 저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예, 당 간부들은 저게 거짓말인 거 알죠? 다 알죠. 예, 이제는 다 합니다. 예. 알면서도 저런 거짓말을 예. 우리 교수님 북한에 계실 때는 가장 큰 행사 명절이 뭐였습니까? 김일성 생일이었죠 그때. 김일성 생일. 예, 그때 살아있을 때지만 그 80돌 생일 때 대규모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92년도. 그리고 김정일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4월 15일 전 4월 25일 날 그때 군사 퍼레이드를 가장 큰 규모로 했는데 용쪽 조선민국의 용광이수라 이거 말 한마디 육성 녹음 진짜 나온 그때 딱 한 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에 가려져 있나 보십시오. 김정일이 음성을 일반 사람들이 들어본 것은 그것이 처음입니다. 야, 역시 거의 뭐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데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종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뭐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이 보면 북한이 오늘의 세계라고 지금 이 배경 화면까지 이 종편 방송을 거의 뺏겼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파헤쳐보다 토론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오늘 이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가요? 예. 아니 북한에 있을 때 저런 방송이 있었습니까? 토론 프로가? 저는 저런 토크쇼나
시사 토크처럼 이렇게 하는 방송 프로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예. 좌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 있었지만 좌담회라고 했죠, 좌담회. 예. 소파 놓고 이렇게 빌딩에 원탁 놓고 앉아서 그런 좌담회 형태는 있었지만은 저런 시사 토크처럼 우리처럼 하는 건 없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크쇼에서 미국 인권을 해부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네. 미국을 좀 입에 담기도 못한데 뭐 개 같은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세상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요? 그러니까 그 개 같은 세상이는 왜 개 같은 세상이라고 하냐면 북한에서는 개에다 옷을 입히고 개를 치장하고 뭐 이렇게 뚱뚱한 여자들이 그 개를 다니면서 옷도 입고 치장도 해주고 사치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개 같은 세상. 그리고 이제 좀 태폐적인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골목골목에 가면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인권 유린되는 뭐 흑인들 사는 얘기. 모습 예. 이런 것들을 정하게 흑인들도 노숙자가 있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보면. 미국에도 노숙자 있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지만은 길에서 이렇게 신문 펴놓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쁜 것들만 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지구 밖으로 가는 개 같은 세상이라. 그래서 제목이 개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토론을 하다 보면 여기 네. 이제 뭐 진보 쪽, 보수 쪽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 다 한 목소리인데 다양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건 다양하게 해서 우리처럼 시사 토크처럼 뭐 조회한데 뭘 말하라 뭘 말을 하지 않고 질문지밖에 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저기는 다 이미 짜여져 나오고 저거는 다 생방송 안 합니다. 녹화입니다. 다 녹화. 저기서 한마디 누가 한번 생방송 다 전국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저건 굉장히 다, 예뻐요. 보니까. 그 생방송이야 다 녹화 형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질문지뿐만 아니고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까지도 다 해가지고 절절 암송해갖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혹 저기도 보니까 구성도 비슷해요. 여자분 한 분 있고 남자 편 있고 이런데 저기서 혹시 말 한마디를 실수를 한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실수할 수 녹화니까 잘라버리거든요. 녹화니까. 다 녹화기 때문에 생방송은 절대 없습니다. 저런 시사 토크나 이런 건 생방송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저 지금 저런 북한에서 뭐 남한 종편과 비슷한 프로를 만들었는데 북한 국민들이 그걸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조선중앙TV로 봐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는 딱 TV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선중앙TV거든요. 그리고 물론 만수대 TV도 있고 뭐 개성TV도 있지만 잘 안 나와요. 후리고 나오고 잘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조선중앙TV 하나. 뭐 일단 채널을 돌리면 채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 북한 전체 지역 사람들은 채널 하나밖에 보지 못한다. 평양 사람들은 만세 통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0% 시청률이죠. 당연히. 100% 근데 시청률이다. 그 시간대 보냐 안 보냐인데 웬만해서는 안 봅니다. 다. 안 그리고 보는군요. 지금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뭐 낮에는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또 저녁에도 잠깐 오고 뭐 30분 주고 1시간 주고 어떤데 1시간도 안 올 때도 많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평양 사람이나 또 예. 대도시 사람들, 총진 함흥이나 대도시 사람들 잠깐 전기가 왔다. 평양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를 못 주고 있답니다. 다음에 북한이 종편의 어떤 오락 프로나 교양 프로를 따라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비용 문제부터 중국 방어용인지 북한 방어용인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잡한 얽힌 사연들 손효주 기자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장소를 물색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사드 배치를 할 경우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이냐부터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6대와 미사일 48발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는 2조 원. 한국 전역 방어에는 최소 2개 포대가 필요한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만큼 우리 정부에 분담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방어 목적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팩3 64기 비용을 미군이 내듯이 사드 배치도 미군이 먼저 요청한 것이어서 분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드 가져오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미군들이 내 기지에 갖다 놓겠다는 것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냐? 사드는 애초 북한이 아니라 중국 방어용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미군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로 중국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중국이 미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요격하려고 사드 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나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 안팎이어서 중국 미사일 기지에 못 미칩니다. 또 40에서 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로 이보다 훨씬 높은 상공을 비행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할 때는 이 한국을 지나갈 때쯤 해서는 이미 그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성층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드로는 도저히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500억 원대 방위산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금물급 무기중개상 일광공의 이규태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미국이 최근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부지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신인균의 군사 엑스파일에서는 진행형인 두사안 방산 비리 문제 사드 배치 논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규태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규태 회장이 관련을 맺어서 지금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헤론 무인 정찰기입니다. 이 무인 정찰기가 이규태 회장이 도입을 한 겁니까? 네, 이제 계약을 성공시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무기인가 하면은 2010년도 11월 23일 날 우리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K9 자주포가 반격탄을 날렸는데 정말 사격을 잘했지만 북한군이 없는 데다가 쐈어요. 계속 쏜 거죠. 북한군이 없는 데다가. 네, 아주 정밀하게 계속 사격은 했지만 탄착군은 형성이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없는 데다가 쐈다는 그런. 정말로 헛발질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가 쏘는 사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비행선도 사자 또 이런 무인정찰기도 사서 우리가 쏘고 있는 탄이 제대로 북한군 진지에 꽂히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긴급 소요 제기돼서 했는데 예. 이 해로는 한 52시간 정도 이렇게 채공을 하면서 한 200km 정도까지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아주 우수한 성능이죠. 성능이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광공영이 군사 기밀 누출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성능이 그때는 헤론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규태 회장은 헤론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방사청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수의 계약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이 헤론이 4대에 400억의 계약이 됐는데 예. 이를테면 자기 혼자니까 600억, 1000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나머지 자기가 많이 챙기고, 예. 더 많이 챙기고 이 예. 헤론 만드는 회사에도 더 많은 이익을 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방사청이 안 되겠다 해서 이 공군이 제시했던 ROC, 즉 요구 성능을 더 낮춰버렸습니다. 낮췄더니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는 기업이 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쟁 입찰이 되니까 경쟁이 되니까 이제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400억에 낙찰이 됐는데 그때 이규태 회장이 방사청장에게 투서를 넣었습니다. 투서를? 예. 왜 우리가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헤르메스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인데 왜 억지로 요구 성능을 낮추어서 헤르메스가 들어오게 했냐라는 항의성 투서를 보냈는데 그때 그 항의 내용에 업자들은 몰라야 할 군사 기밀이 상당히 들어있었던 그리고 거예요. 이규태 회장이 군 장성들을 통해서 뭔가 기밀 정보를 빼내서 투서를 한 거네요. 누군가에게 군사 기밀을 받았다는 의혹이 그 편지에 들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걱정이 거죠. 됩니다. 그럼 이 비행기도 이규태 회장이 개입했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샀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또 이제 경쟁 입찰을 결과적으로 헤르메스하고 경쟁을 붙여서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딱히 비싸게 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다만 그 과정에 어떻게 그 군사 기밀의 내용이 업자에게 방산업자가 그것을 알고 방사청장에게 항의성 투서를 쓸 수 있었느냐, 즉 누가 그럼 기밀을 유세를 했느냐, 예. 이 사안이 지금 벌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공중급유기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차량을 운영하려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전투기도 기름을 넣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우리 전투기는 다 기지로 와야 거기서 기름을 넣어주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부대로 돌아와야 기름을 넣죠. 예.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저기 나오고 있네. 하늘에서 호스를 꽂아서 호스를 꽂아가지고 예. 뭐 시속 뭐 수백 킬로를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호스를 꽂아가지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냐면은 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예. 이륙할 때 속력 엄청나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차도 1단 기아 넣고 출발할 때 기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름 넣기 위해서 기지로 다시 돌아올 때 기름 많이 먹겠죠. 예. 그리고 착륙할 때 꽝 하고 내리 찍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비행기 기체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오래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나른 상태에서 기름 넣어주면 연비도 더 좋아지고 더 멀리 그렇군요. 이를테면 우리가 독도에서 만약에 일본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6 전투기가 한 170대가 되는데 성능 좋아요. 걔들이 독도 가서 일본하고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10분도 못 있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독도에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투기는 우리는 F-15K 60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공중거벽이가 하늘에 떠 있으면 동해상공에서 자동차로 주유소가 하나 떠 있는 거네요. 동해상공에 계속 떠가서 우리 F-16들이 와가지고 계속 기름 계속 기름을 넣고 넣고. 다시 독도에서 전투하고 또 들어와서 또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굉장히 도입하는 필요한 비행기였는데 굉장히 비싸네. 1조 4천억. 겁니다. 4대에 1조 4천억. 1조 4천억. 예. 한번 보시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문제는 뭡니까? 돈이 없다는 건가요,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니까 킬체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공군 사업이 지금 막 갑자기 너무 지금 밀렸어요. 작년에 예. FX 사업해서 F-35 도입 사업해서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KFX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하느라고 또 예산 들어가죠. 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했으니까 킬체인 한다고 해가지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렇습니다. 그것도 1조 8천억 되는데 그것도 도입한다고 하고 있죠. 또 킬체인 하느라고 패트리어트 3 미사일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또 1조 5천억 들어가죠. 이러니까 공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좀 뒤로 미루자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대금 지급 방식을 바꿨어요. 이를테면 아랫돌 빼서 밑돌 막은 거죠. 왜냐하면 총 금액은 1조 4천억인데 예. 그러면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가 들어와야 되면 이 업체는 비행기 만들고 하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그렇죠, 줘야죠. 잔금 주고 해야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적게 주고 나중에 많이 줄게. 잔금을 많이 주겠다. 우리 지금 돈이 없으니.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어차피 나중에 다 줄 테니까 업자 너희들이 너희 돈으로 해라. 그러면 무기중개상 같은 업자가 저걸 하라고 하면 네. 가격을 부풀릴 수도 있네요. 뭐 어쨌든 그래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한다. 알겠습니다. 이제 1조 4천억짜리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세대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 거죠? 유럽 겁니다. 예. 유럽 이제 우리가 그 여객기 타보면 에어버스라는 A330이라는 여객기 많이 그렇죠. 타봤을 겁니다. 많이 있죠. 예. 그 A330을 이 군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게 A330. 개조해가지고 쓰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그 공중급이고 이제 미국 보잉사 우리가 예. 또 이제 그 미국이나 이렇게 멀리 가는 여객기 탈 때 보잉에서 만든 것 중에서 보잉 767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767 있죠. 그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잉 767이에요. 똑같은 예. 거예요. 똑같은데 이거는 보잉 본사에서 바로 그냥 공중급유기로 개조를 한 것이고 예. 또 이스라엘 거는 아까 그 헤론 만든 회사입니다. 바로 이게. 헤론 만든 회사가 보잉의 KC767을 사서 자기애들이 개조를 한 겁니다. 예. 이쪽은 뭐 중간 단가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격은 제일 쌉니다. 아무튼 이 중에 뭐가 성능은 제일 좋습니다. 성능을 뭐 좋다 나쁘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기름을 가장 많이 실는 거는 이 에어버스입니다. 그러니까 11만 킬로그램 정도의 와. 11톤 정도를 실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실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보잉 거는 한 9만 6천 킬로그램 정도 예. 실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에어버스가 좀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제 기름도 싣고 원래 여객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객기면 뭐 여객기 동체를 다 떼내고 거기다 통으로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여객기처럼 날개하고 이런 데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객기 원래 사람이 타는 곳은 뭡니까? 수송기로 쓸 수 있어요. 이건 다목적이네요. 그렇죠. 좋네요. 예. 뭐 보잉도 마찬가지고 이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에어버스가 더 큰 여객기이기 때문에 수송기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예. 공군이 지금 전략 수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미국의 C-17 같은 그런 전략 그렇죠. 수송기 예.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에어버스를 하면은 그 역할도 일부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에어버스의 홍보 수단인데 문제는 에어버스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 군사 공항 중에서
뭐 일부 공항을 제외하고는 착륙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이런 장단점이 다 단점이 있겠네요. 네. 아무튼 빨리 돈 확보해서 이거 꼭 필요하다면서요. 꼭 필요하고 정말 효율적인 무기죠. 효율적이다. 독도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독도방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전투화 얘기를 하니까 생소한데 우리 조카 같은 또 여러분의 우리 자녀 같은 우리 친구 같은 우리 현역 군인들이 전투화가 무리 셉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저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자, 저 카메라 한번 이 제일 왼쪽에 예, 예. 있는 사진 한번 비춰주세요. 제일 왼쪽 사진. 저희 군대 있을 때 저런 거 썼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왼쪽 저 전투화가 아마도 부장님이나 제가 신었던 전투화입니다. 예, 수십 몇십 년 똑같죠? 전에. 예, 예. 지금도 저거예요. 저 발바닥 아프고 못 그런데 튀어나오고. 예. 우리 한국 산업이 어떻게 컸어요? 신발 산업으로 컸지 않습니까? 예. 한국이 세계에서 신발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런데 한국이 무좀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 바로 저 전투화 때문이에요. 자, 땀은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예. 비 오면 빗물은 들어와서 또 나가진 않고 최악이네요. 들어오지는 잘 들어오는데 나가진 않고 무좀 걸리고 습진 걸리고 자, 또 못으로 박아놨어요. 가다 보면은 못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뒤꿈치를 까고 또 항상 우리가 행군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누치, 발바닥에 비누치라고 양말 2개, 3개 신고 스타킹도 신고. 스타킹 신고. 예. 왜 그랬습니까? 신발은 안 그래도 잘 가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전투화는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이죠? 예. 이 전투화가 우리 국내에 있는 T 회사, 예. 업체 말할게요. 트랙스트라는 회사에서 등산화 전문 메이커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 회사는 인도군의 설상화까지 수출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대표님 여기서 이제 등산화를 이제 만들었죠. 이런 좋은 신발 지금 신고 있죠, 우리 군인들이. 신고 있죠. 그럼 계속 이거 신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투화를 사려고 하니까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평가, 즉 성능이 어느 게 좋으냐. 예. 당연히 이게 더 좋죠. 예.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천도 고어텍스고 땀 배출되고 빗물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예요. 가볍고. 그래서 기술 평가는 80점, 그리고 가격 평가 20점 해서 100점 만점에 하는데 이게 75,000원입니다. 예. 고어텍스로 만든 트랙스타 제품 75,000원. 그리고 이 디모 회사에서 만든 이것은 65,000원이에요. 아니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장병들에게 다 이거 신기고 싶지만 네. 국방이라는 게 돈이 뻔한데 또 싼 것도 나름 가격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성능이 비슷할 때 가격이 돼야 되죠. 예. 이거는 성능이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65,000원짜리를 하는데 이제는 가격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 예. 그래서 기술 평가 없어요. 오직 가격으로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뭐 방산비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방산비리 합수단에서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디모 회사는 군인공제가 컨트롤하는 회사입니다. 군인공제가 컨트롤한다. 군인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예비역 군인들로 이루어진 회사에 이를테면 예. 거기에서 수십 년간 이현우 부장님이 군대 다닐 때도 지금도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저 회사 거를 안 신을 수 없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한 몇 년째 했더니 여기에서 투서 넣고 해서 감사원 감사받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충분한 의혹의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혹의 개연성이 뭐 많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어른들이 또는 우리 위정자들이 군인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군에 데려가서 최소 발 까지고 무좀 걸리고 하는 그런 신발은 신겨서는 안 되죠. 등산 갈 때 다 좋은 등산화 신고 지금 산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군인들에게는 못 박히고 발 까지고 무좀 생기고 습진 생기는 저런 거를 10,000원 차이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대표님과 저와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군대에서 무점 얻어서 평생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가격만 너무 싼 거 찾지 말고 우리 장병들에게 정말 좀 좋은 전투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방금 지금 이제 우리 부장님의 그 질문이 제일 문제예요. 팩3, 우리가 팩3가 이제 앞으로 도입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라는 이 질문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방송 출연하는 분들, 그리고 신문에 칼럼 적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아니죠. 아쉽게도. 왜 아니냐? 팩3는 사정거리가 20km밖에 안 되고 하늘 위로는 15km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게 불과 8개 기지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팩3도 우리나라의 아주 일부만 방어할 수 있고
공군기지 주변만 방어가 되는 거죠. 예, 좀 더 위에, 네. 좀 더 이렇게 뭐 150km, 130km, 140km 이 지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드는 게 40km부터 150km까지. 50km까지. 그래서 일부 어떤 잘못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팩3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막을 수가 있다. 비록 15km밖에 하늘 위로 못 올라가지만 한 번은 막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 공군기지 주변만 한 번은 막을 수 있다. 공군기 주변만 그 공군기지 주변만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 그러면 공군기지 주변에 살지 않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니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사드다. 또는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SM3다.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북한 이제 여전히 지금 미사일 쏘면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미국하고 우리는 사드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를 조사까지 했다. 이건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국이 조금 오바를 한 것 같아요. 법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자기네들 기지에 배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 좋습니다. 원주도 거기 우리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뭐 우리 한국 그 강원도 지역의 일군 지역을 막아주겠다고 원주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그 후보지 중에서 부산 기장이 있습니다. 예. 부산 기장에는 공군기지도 없고 군사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사드를 배치를 하려고 하면은 수만 평, 수십만 평을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다 풀도 다 깎고 나무도 다 깎고 왜냐? 북한군 특작 부대들이 몰려오면 그것을 사전에 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지금 미군은 지금 부산, 뭐 원주, 평택을 원하고 그리고 또 일부 우리 전문가들은 청주, 광주, 대구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일부 전문가의 청주, 광주, 대구가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드를 도입한다면은 우리 군사 기지가 있는 공군 기지가 있는 청주, 광주, 대구 정도에 배치를 하면 한반도의 대부분이 방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논문에서 나와서 그게 지금 퍼져요. 그 얘기군요. 네네. 그 논문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네. 미군이 지금 사전 조사한 대로 배치를 하려면 우리나라와 마찰이 더 커질 수밖에 없네요. 마찰이 커지고 우리 국민적 마찰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 미군이 정말 어떤 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주한미군과 또 미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를 한다면 미군 기지 하셔야 됩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원주에 한다. 뭐 그건 괜찮습니다. 공군기지니까. 그렇지만은 뭐 부산 기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군사 기지가 아닌 곳에 하겠다고 만약에 미국이 욕심을 낸다면 반미 감정 생기고 굉장히 갈등이 외교적으로 생길 수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저는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불검 사업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전에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S-300, S-400 이것을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사드 필요 없이 팩3 필요 없이 우리 북한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최고죠. 최고다. 네. 이것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과거 소련하고 미국하고 세계 패권 경쟁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은 반드시 제공권을 장악하는 군대지 않습니까? 예. 항공모함 있고 뭐 전투기 성능 좋고 하니까 항상 제공권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련은 미국과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날아오는 날아오는 걸 잘 막아야 되겠죠. 미국... 자기네들이 전투기가 부족하니까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바로 지대공 미사일이 소련이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좋아졌던 거예요. 필요하니까. 미국은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때려버리면 되니까 가서 때리는 기술이 발달했고 소련은 그렇군요. 오는 걸 막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이 S-300, S-400이 굉장히 성능이 좋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 지금 접목돼 있습니다. 이 미사일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저녁입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